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세시대의 기독교와 이슬람 제4주차 수업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슬람의 발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하마드의 생애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무하마드의 생애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후 무하마드의 전기는 불변의 내러티브이자 무슬림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상에서 이룬 주요 업적들은 상징적이거나 규범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무하마드의 가르침과 의견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인 동반자들과 후기자들이 목격하고 기록한 군사 원정을 포함한 그의 행동이 무슬림 공동체의 인식 체계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무슬림에게 이슬람의 신성한 역사는 상세한 내용이든 포괄적인 내용이든 쉽게 분석, 수정, 반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첫 번째, 무슬림의 전통적인 자료입니다. 무하마드의 생애를 재구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무슬림의 전통적인 세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첫째는 쿠란이요. 두 번째는 무하마드의 언행을 기록한 하디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븐 이스하크의 전기인 무하마드의 전기인 시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쿠란, 하디스, 시라 이게 무하마드의 생애를 재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자료가 됩니다. 쿠란은 무하마드가 받은 계시를 집대성한 경전입니다. 그러나 무하마드의 생애의 사료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쿠란에서 무하마드의 삶을 추출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쿠란은 아라비아의 관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개혁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의 상황과 관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란의 암시를 통해 시기별로 그가 한 일을 추적해내는 겁니다. 쿠란을 역사학적으로 접근하면 완전하지 않다는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은 쿠란의 각 장과 절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란을 무하마드의 전기로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핵심적인 이슬람 관련 자료인 하디스와 시라와 연관하여 쿠란을 읽어보면 쿠란은 무하마드의 발전 단계, 그가 겪은 시련과 승리에 대해 깊이 통찰하지 못했습니다. 하디스는 이해하기 어려운 쿠란의 구절을 명확하고 풍부하게 맡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하디스와 시라는 무슬림 종교 문학에서는 별개의 장르입니다. 무하마드에 대해 공통적인 내용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디스와 시라는 수나, 이 수나라는 것은 무하마드의 관습적이고 규범적인 언행을 말하는데 이 수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의 언행을 집대성한 하디스는 동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초기 무슬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신성시한 대상입니다. 하디스는 무하마드의 설교와 활동, 특히 메디나 시절 622년부터 632년 그 메디나에 피신해 있던 그 시절이죠. 이 메디나 시절을
매우 구체적으로 전하나 사료로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디스의 제작 연도가 정말 6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비무슬림 하디스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화처럼 연속되지 않은 이야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관성 있는 역사를 재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디스 내 각 부분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후대에 삽입한 내용도 있습니다. 하디스는 초기 이슬람 의식과 율법이 얼마나 다양하며 어떤 경로를 통해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슬림 시대 초기 200년에서 300년간 진정한 이슬람의 길을 닫기 위해 경건한 학자들이 기울인 노력이 이 하디스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하디스 어록집이 무슬림의 일상 모든 면을 지배하는 이슬람 율법을 발전시키는 데 기반이 됩니다. 9세기와 10세기의 표준 형태로 자리 잡은 4권의 하디스 어록집은 순위 무슬림에게 권위 있는 편집본, 이 권위 있는 편집본을 사히흐로 말하는데 이 사히흐, 권위 있는 편집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수집한 추가적인 하디스 자료들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아파 역시 그들만의 하디스를 갖고 있는데 무하마드의 언행을 설명하는 대안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니파의 편집본이든 시아파의 편집본이든 하디스 어록에서 중요한 강조점은 입법가로서 무하마드가 밝힌 의견입니다. 그는 간결하게 때때로 구체적으로 무슬림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란과 하디스의 그 무하마드 어록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쿠란의 암시적인 구절은 방대하고 상세한 하디스 어록을 바탕으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디스 어록은 의복, 식생활, 장신구, 소문, 욕설 또는 심지어는 이쑤시개까지 방대한 소재에 대한 무하마드의 의견을 인용해 놓았습니다. 하디스 어록은 지하드, 예배, 순례, 천국과 지옥, 심판과 신의 자비와 같은 영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디스에는 무하마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등 그의 인간적 면모와 함께 형이상학적인 질문들도 의식에서 중요한 점들도 담겨 있습니다. 하디스에서 무하마드는 자신감 그리고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입법가이자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무슬림이 따라야 하는 본보기로 비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의 생애에 관한 성스러운 역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중요한 자료는 시라라고 알려진 공식적인 전기입니다. 무하마드 전기는 이븐 이스하크가 8세기에 집필했고 이븐 히샴이 편집본으로 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는 매우 상세하고 긴 문서로 상당 부분은 하디스 어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의 생애와 성격과 같은 인간적인 측면과 기적, 또 신비주의, 전설이 이곳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집필된 많은 무하마드의 전기들은 모두 이븐 이스하크의 시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가장 숭배되는 경건하고 성스러운 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편찬된 하디스와는 달리 시라는 시작, 중간, 끝을 두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사 내러티브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의 생애는 대부분의 무슬림이 알고 있는 정확한 순서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시라는 기적적이며 전설적인 요소로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과 비무슬림 학자 등이 무하마드에 관한 현대적 전기를 쓰는데 기초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시라의 역사 기록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다른 실질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하마드의 군사 원정만을 구체적으로 다룬 문학, 이것은 이제 전쟁기 마가지라고 합니다. 문학이나 무하마드의 동반자 및 후기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전기체의 사전 등 특정 주제에 집중한 자료들은 시라의 폭넓은 관점을 보충해 줍니다. 아바스 왕조의 위대한 역사학자들이 남긴 글들도 중요한 정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발라두리와 알-타바리의 연대기는 여러 세대에 걸친 구전과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이슬람의 첫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편찬에 집중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독실한 이슬람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남긴 종합적이거나 부분적인 정보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핵심을 걸러내었습니다. 이스나드라고 하는 것, 가능한 한 무하마드 시대까지 특정 사건을 전한 증인들의 고리를 추적하여 열거한 이 부분을 이스나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편적인 정보와 일화들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다음으로 비무슬림 자료가 있습니다. 이 비무슬림 자료는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 전해주는 자료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비무슬림 서양학자들은 무하마드와 이슬람의 기원에 대해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19세기 무슬림 학자들이 경전 형식으로 편찬한 종교적 관점의 역사와 또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 유대인, 기독교도, 또 조로아스터교도 등의 비무슬림이 무하마드와 이슬람의 출현에 대해 작성한 자료에 분명한 차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자마다 자신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편견이 없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무슬림의 기록은 무하마드의 업적과 이슬람의 출현에 대해 무슬림의 전통 밖에서 본 대안적 시각의 차원에서 살펴볼 가치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비무슬림의 역사 및 종교적 기록을 보면 무하마드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하마드의 활동에 대한 가장 오래된 비무슬림 자료는 660년대에 기록된 아르메니아의 연대기로 작성자와 제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대기는
무하마드가 상인이었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낸 살아있는 신에 대해 설교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토 정복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아브라함의 신만을 사랑하라. 가서 신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나라를 소유하라라는 무하마드의 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무슬림 자료는 메카나 무하마드가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 팔레스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사실 이슬람에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죠. 메디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처럼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초기 이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들은 종말론적인 어조로 신의 칼이라 묘사하는 아랍인들이 정복을 거듭하며 얼마나 자신들의 평판을 훼손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8세기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작가가 쓴 주크닌 연대기는 무하마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왕은 무하마드라는 사람으로 그들 아랍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모든 종교의 이교 숭배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의 신, 창조주가 있다고 가르쳤으며 그들은 그를 예언자이자 신의 사자로 불렀다. 매우 유명한 비무슬림 기록으로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730년대에 이단에 대한 반론을 펼치며 무슬림을 사라센인 이스마엘의 후손 하가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렬한 이슬람 비판은 그가 쿠란을 입수한 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자료들과 7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기록된 무하마드에 대한 또 다른 비무슬림 자료들을 보면 643년에 파피루스 문서에서 그 해가 22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622년 무슬림의 히즈라가 있었던 이슬람력이 시작하는 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카이로의 한 비석에 새겨진 연월은 31년 주마다 알타니로 652년 1월과 2월 사이에 해당하는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이 두 가지 증거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훨씬 더 이후의 무슬림 연대기들을 구성하는 역사적 틀을 확증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무슬림들은 무하마드의 생애에 대한 거룩한 역사는 전체적으로든 또 부분적으로든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무하마드의 생애와 계시에 대한 권위 있는 기록은 일반적인 역사학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기록 속에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핵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 집중하는 학자들도 논란의 여지 없이 사실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역사와 종교사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무하마드의 후계자들입니다. 무하마드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놓지 못한 채 사망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다 여조를 했습니다. 아들들은 다 죽어버렸고 딸들만 남아 있었는데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 선출된 계승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누가 자신을 대신해야 하는지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들과 사제들, 재판관들과 중재자, 그 누가 자신을 대리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슬림들은 고심 끝에 무하마드와 함께 메디나로 이주해온 꾸라이시족의 일원인 아부 바크르를 칼리프, 이것은 대리인이란 뜻인데, 칼리프라는 직함을 가진 공동체 이맘, 이맘은 바로 예배 인도자를 말합니다. 이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왕정이 아닌 신권적 군주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는 칼리프로 재임하는 동안 아라비아 반도 전체의 부족을 이슬람교와 메디나에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부 바크르는 무하마드의 정복 계획에 따라 시리아에 온정대를 파견했습니다. 사실 당시 그 시리아는 비잔틴 제국에 속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한 국정사업입니다. 대부분의 부족들은 무하마드가 사망하자 움마 구성원으로서 의무가 끝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족들은 자신들만의 예언자를 내세우면서 더 이상 움마 구성원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족 지도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무사 일리마입니다. 아부 바크르는 아라비아 남부 오아시스 지역, 오늘날의 리야드에 있는 하니파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고 아라비아에서 메디나의 통치 기반을 굳게 다졌습니다. 이 무렵 이라크 사막 주변의 한 부족장이 메디나의 모험에 동참을 합니다. 633년 무슬림 사령관인 칼리드 이븐 알 왈리드가 이라크로 파견이 됩니다. 그는 부족장과 함께 이라크를 급습해 히라, 이라크 고대 도시인데를 정복합니다. 수적으로 매우 적고 불안정하게 조직된 무슬림들이 이제 두 강대국의 변방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 두 강대국이라는 것은 바로 비잔틴 제국과 또 동쪽에 있는 사산 왕조입니다. 만약 강대국들, 비잔틴 제국, 또 사산 왕조가 그때 서로 교전 중에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었다면 아마도 무슬림들은 괴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629년 무하마드가 시리아에 처음으로 온정대를 보냈을 때 사산 왕조는 비잔틴 제국에 15년 후 지배권을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종용하지만 무하마드의 온정대는 결국 비잔틴에게 패하게 됩니다. 또 634년 사산인들이 이라크에서 아랍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하여 비잔틴과 사산에게 아랍 침략자들은 너무나 성가신 존재였으므로 그들은 이 아랍인들을 이 침략자들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아랍인들이 기한을 서두르자 사산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634년 칼리드 이븐 알 왈리드가 군대를 이끌고 비잔틴 전선에 있는
아랍인들과 합류하기 위해서 시리아 사막을 건넜던 겁니다. 이는 아랍인들의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 아랍인들은 634년 아즈나다인에서 벌인 전투를 비롯해 637년 비잔틴군과 야르무크강에서 벌인 결정적인 전투를 거치면서 시리아를 비잔틴 제국에서 떼어놓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한편 637년 메디나의 지도부는 이라크에 파견할 새로운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또 사산인들을 카디시아에서 참패를 시켰습니다. 결국 사산인들은 이라크에서 내몰려졌습니다. 사산 왕조의 수도 크테시폰이 이라크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이란이라는 사산 왕조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근거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아랍인들은 예상치 못한 소득을 얻었습니다. 결국 이 아랍인들이 북쪽으로는 또 시리아, 북서쪽으로는 시리아, 또 동쪽으로는 이라크를 침입해서 이 영토들을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642년 야즈데게르드 3세, 이 야즈데게르드 3세는 사산 왕조 최후 통치자인데 그는 자그로스 산맥의 나하반드에서 무슬림들과 싸울 군대 소집에 성공했으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 무슬림들은 이란에서 몇몇 작은 재앙에만 부딪혔을 뿐 별 어려움 없이 사산 왕조를 멸망시킵니다. 그들은 639년에서 641년까지 자지라, 오늘날의 시리아와 이라크 그 북부 지역을 점령함으로 시리아에 성공적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642년에는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656년 내란으로 원정이 중단할 때까지 그들은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호라산, 오늘날의 투르크메니스탄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무슬림들은 불과 20년에 그들의 양옆에 있는 강대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아부 바크르 칼리프에 이어 새로운 칼리프인 우마르 1세가 634년부터 644년까지 10년 동안 아라비아 외부에서 정복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우마르 1세 때의 움마의 가부장 구조가 처음으로 변합니다. 움마는 이미 우마르 치하에서 이슬람 신하들과 비이슬람 신하들, 즉 유대인, 그리스도교인, 조로아스터인이 지불한 세금 기록부와 군대 목록, 군대에 지불하는 월급과 전사자들의 유산을 가로챈 태역 군인들의 재산을 통해 행정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우마르가 살해되자 우스만 이븐 아판이 칼리프가 됩니다. 그는 당시까지 믿을 만한 법규집이 없어 외워서 기억해야 했던 쿠란의 표준본을 작성하도록 한 공적을 남깁니다. 그의 족벌주의 정책, 지나친 족벌주의는 아니고 이슬람교 이전의 메카에서 자주 등장했던 족벌 중 하나인 바누 우마야 족벌이 우수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정책은 자주 정당화되었는데 이러한 정책을 펼쳐 점차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스만 이븐 아판은 통치 말년에 운말을 그릇되게 통속하여 결국 살해가 됩니다. 누가 살해했는지 그 공모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살해 사건 이후에 있었던 혼란한 시기에 예언자의 사촌이자 예언자는 무하마드를 가리킵니다. 사위인 알리 이븐 탈리브가 칼리프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당한 모든 의혹이 그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전이 656년부터 661년에 일어납니다. 무슬림들은 그들이 노획한 엄청난 전리품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전리품을 분배해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무슬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확실히 통제할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제2대 칼리프인 우마르 1세는 무력으로 차지한 땅들을 정복자들끼리 분배하는 대신 국가 소유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정복자들은 막사 궁극적으로는 수비대 병영 도시인데 거주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군 복무 대가로 점령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급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일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랍인들은 피정복민들 틈에서 지주가 되었거나 농민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부족민들을 국가에 의존하게 했습니다. 부족민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국가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점령에서 불공정한 분배는 8세기 내내 이들에게 정부 비난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슬람교로 개종함에 따라 권력을 장악한 족장들과 부유한 메카인들이 이슬람 초기부터 무하마드의 전도에 참여하여 지도권을 얻은 이들 부족민과 군인들의 지위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부족장을 추종하는 자들도 수비대 병영 도시에서 이런 다툼을 확대시켰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정부와 열정적인 심찬병 사이에 끼어 이라크와 이집트에 정착했던 고참병들은 제3대 칼리프인 우스만 이븐 아판에게 불평을 토로하기 위해 메디나로 갔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 그들은 우스만 이븐 아판을 살해했고 이게 바로 첫 번째 내란이 됩니다. 우스만 이븐 아판의 죽음은 메디나가 더 이상 무슬림 국가의 수도로 남을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아랍인들의 세력과 재정 수입이 이제 집중되는 곳은 메디나가 아니고 이라크와 시리아와 이집트였습니다. 내란이 발생한 이 세 지역 모두 아라비아 외부에 있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무하마드의 사촌이자 사인 제4대 칼리프 알리 이븐 아비 탈 이븐은 이라크의 두 병영 도시 중 하나인 쿠파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또 무하마드의 가장 나이 어린 미망인인 아이샤로부터 지원을 받던 두 명의 초기 무슬림인 탈하와 알-주바이르는 이라크의 두 번째 병영 도시 바스라에 진을 쳤습니다.
우스만 이븐 아판과 같이 메카의 우마미야가, 이 우마미야가는 주로 메카에 모여 살던 꾸라이시족의 상인 가문인데, 이 우마미야가 출신으로 뒤늦게 무슬림이 된 무아위야는 우마르 시절부터 시리아 총독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탈하와 알-주바이르는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에게 656년 소위 낙타 전투에서 제거를 당했습니다. 657년 알리 이븐 탈리브는 시핀에서 무아위야와 전쟁을 했습니다. 시리아인들은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라크인들은 시리아인들이 휴전을 요청해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합니다. 이들 모두 분명 유리한 전세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논쟁은 알리 이븐 탈리프가 카리스파의 손에 661년 암살당할 때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카리스파는 원래 알리 이븐 알비 탈리브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리 이븐 탈리브가 휴전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분노한 나머지 그의 진영을 떠나 나간 자들입니다. 무아위야는 알리 이븐 탈리브가 살해되던 해에 공동체 만장일치로 칼리프 무아위야 1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도를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옮깁니다. 이로써 새로운 무아위야 왕조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무아위야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무아위야 왕조는 661년부터 750년에 다마스쿠스에서 움마를 관리했습니다. 이 새로 탄생한 무아위야 왕조는 유연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교도적인 특성이 종파적인 특성에 결코 굴복당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복당한 민족들에게서 나오는 조세였고, 이들의 문화는 지속적인 관용 정책을 통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복당한 그 민족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고 그들의 문화가 보존됐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아랍인이 아닌 개종자들과 융합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무아위야 왕조는 이들의 반항이 더욱 커지자 결국 무너지고 아바스 왕조가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던 겁니다. 반역을 꾀했던 무아위야의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와 네 번째 정통파 칼리프인 알리 사이의 충돌에서 애언자의 사위이자 사촌이 살해된 뒤로 어떤 야심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 이슬람 정치 무대를 통치할 수 있는지가 확실해졌습니다. 무아위야는 알리 후손들에게서 중립적인 태도를 사고자 노력한 뒤에 661년부터 680년 동안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지난 20년간 시리아를 통치한 경험을 그 시리아 총독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칼리프 왕조에 불어넣었던 겁니다. 그는 시리아를 통치하던 시절에 그리스도교도들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백성들에게서 신뢰와 호평을 얻었던 겁니다. 그의 실용주의는 군대 기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적대적인 카리스파와 알리파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군대의 명예를 높였고 호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아위야가 자신의 절대적 야망을 위해서라면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망설임이 없이 저항을 했습니다. 마즈다교를 신봉했던 페르시아 기사들을 징집했던 것도 어느 정도 여기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아위야는 제국을 크게 몇 지방으로 나누고 자신의 친족들을 그곳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칼리프의 가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극소수의 총독들은 아랍 부족과 갈등을 빚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부족민들 사이의 법과 질서 유지는 전시에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평상시에는 그들을 책임지는 부족장에게 맡겼습니다. 부족민이 잘못하면 부족장이 대신 벌을 받았습니다. 또 부족장들은 부족민들과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의 대가로 충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부족장 집안에만 정치 권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아위야는 시리아 내 주요 연합 세력인 쿠파족에게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칼부, 남부 아랍 부족인데 이 칼부 족장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문에 시리아 지배권을 나누어 줌으로써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부족 내에서 그리고 넓게는 쿠파족 안에서 무아위야의 힘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간접 통치 체계는 무슬림 영토 전체에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끝나자 시리아 외부 세력인 쿠파족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무아위야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다마스쿠스에 머물면서 새로운 권력 구조를 조직했던 겁니다. 그 결과 다마스쿠스가 칼리프의 수도로서 메디나를 대체한 겁니다. 이제 이슬람의 주요 지역에 변화가 오는데 메디나가 아닌 다마스쿠스가 됩니다. 이 구조는 미래의 이슬람 세대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아위야와 야지드인데 이 무아위야는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야지드를 후계자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되었습니다. 이 무아위야는 자신의 가문 이름을 따서 우마미야로 불리는 칼리프 세습 왕조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의지는 실제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아라비아의 전통적인 원칙에 입예가 된 것입니다. 실제 이 칼리프의 그 전승은 세습이 아니고 선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실용적으로 가장 적당한 인물을 칼리프로 정하는 건데 이제 무아위야가 욕심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이제 칼리프를 세습을 하고 이제 왕조를 지속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 이슬람의 전통에 입예된 것이었습니다. 헤게모니 집단 내부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우위를 점할 경우 혈연 관계보다 신앙 관계가 우선한다는 이슬람사의 원칙은 그 집단의 선과 결합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애언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정통파 시절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야지드는 실제로 지도자로서 부적합한지 상관없이 이슬람 역사가들에게 우마이야 왕조의 다른 통치자들처럼 혹독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가들이 다마스쿠스 귀족들의 반종교적인 특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마르 2세를 제외하고는 경건한 이슬람교의 성직복을 입지 않았던 무아위야의 후손들을 비판한 겁니다. 아바스 왕족 권력자의 후계자들은 비록 공식적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성직복을 매우 과시하듯이 입고 다녔습니다. 애언자의 딸 파티마와 알리사의 작은 아들은 할아버지와 혈연 관계를 이용하여 운마를 통치하기 위해 무아위야의 아들보다 더 많은 호칭을 가지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야지드는 아버지가 현명하게 만든 정치, 경제, 군사적인 조직의 고난으로 그 요구를 막았습니다. 다음에 카르발라 학살인데 이게 바로 이제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 갈등의 그 원인이 됩니다. 애언자의 손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학살 사건이 680년 카르발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추종자들은 그의 죽음을 순수한 순교자로 판단합니다. 시핀 전투가 이슬람 교대의 통일을 가로막는 최초의 잊지 못할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 카르발라 사건은 umma의 내적 균열을 재촉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알리파들, 그러니까 알리는 누구냐면 무하마드의 그 사이가 되는 거죠. 이 무하마드의 사이인데 이제 암살당했던 거죠. 이 알리파들은 야지드의 칼리프 왕조를 가장 경멸해야 할 강탄 집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이슬람 교도들은 예언자 가문의 집단적인 지도권이 미리 주어져 있다고는 확신하지 않지만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200년 뒤에 탄생할 시아파와 수니파의 그러한 토대, 분열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카르발라의 결과는 우마미야 왕조의 불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메카에서는 초기에 예언자의 친밀한 협력자들이었던 예언자는 무하마드를 가리킵니다. 사하바는 동지를 말하는데 사하바 중 한 사람의 아들인 아브드 알라 이븐 알 주바이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umma의 상당수가 일찍부터 그를 지지하여 그는 반칼리프주의자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야지드가 자연사하고 뒤이어 아들이자 후기자인 무아위야 2세, 이 무아위야 2세도 이제 사망하게 되자 무아위야 왕조는 절멸하고 이븐 알 주바이르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광범위한 무아위야 가문은 가문의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가장 연료한 마르한 이븐 알 하캄을 새로운 칼리프로 정하기로 빠르게 합의를 했습니다. 685년 쿠파에서 일어난 반란, 이것은 알리 이븐 탈리브와 또 다른 아들인 무하마드 이븐 알 하나피아의 이름을 빌린 알 무크타르가 앞장섰던 이 반란인데 그것은 이미 눈에 띄게 균열한 이슬람 사회를 악화시켰습니다. 마르안을 계승한 아들인 아브드 알 말리크 이븐 마르안은 유능한 장군이자 그의 편에 선 쿠파의 총독인 알 하지즈 이븐 유스프 덕분에 결국 692년 68살의 이븐 알 주바이크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무하마드의 그 후계자들의 그런 권력 투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함마드 비판에 대한 무슬림들의 그 대응을 배우겠고, 1시간 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겠는데, 꾸란과 이슬람의 신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